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아나운서 이수지입니다. 대구는 평소에 눈이 잘 내리지 않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올 겨울에는 2월과 3월 연이어 대구에 눈발이 날리면서 이례적인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과연 일명 데프리카로 알려진 대구의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까요? 오늘은 기상청보다 날씨를 더 정확하게 예측하신다는 족집게 기상학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의 김혜동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데요. 어제는 대구에 또 눈이 내렸습니다. 대구가 평소에 눈이 내리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요새 대구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눈이 내리는 원인은 그 시베리아에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서해나 동해에 있는 네.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서해안 지역이라든가 영동지방 이런 곳에서만 눈이 많이 내리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겨울철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네. 근데 금년의 경우는 그 11월 달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 3월 대설 이 경우에도 보면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내린 눈이기 때문에 내륙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리는, 과거와는 다른 현상을 보였던 거군요. 다른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겁니다. 또 작년 여름이 정말 굉장히 더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작년 여름에 40도가 넘는 역대급 폭염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실제로 작년 한 해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좀 많이 더울까요? 우리가 그 지구온난화 현상 얘기는 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 거의 모든 해역에 해수온도가 매우 뜨겁게 나타나고 있고 네. 최근에 나온 국립수산과학원 자료를 보면은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온도 상승 속도는 네. 겨울철에는 세계 평균보다 2배가 빨랐고 2배요? 예, 특히 여름철에는 4배가 빨랐다고 하는 그 보도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에 보면은 우리나라 연안에 해수온도가 30도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온다습한 그쵸.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여름에 고온을 가져오는 기단이 네. 북태평양 기단 못지않게 티베트 고기압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베트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려고 하면은 티베트 고원 그곳에 겨울 동안에 눈이 적게 내려가지고 눈 덮임이 적으면 네. 여름철이 되면서 태양 복사에너지를 많이 받으면 거기가 고온이 되겠죠. 거기가 고온이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지역에 미치는 티베트 고기압은 세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어땠을까 보면 눈 덮인 양이 적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도 더 티베트 고기압이 기승을 부릴 것이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더 북쪽으로 성장할 것 같다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왜 유독 대구만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더 더운 건가요? 대구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남쪽이고 네. 동쪽으로 조금 치우쳐 있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공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반대쪽에서 오는 바람인 그렇죠. 거죠? 남서풍이 네네. 많이 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기가 우리나라 육상에 진입을 해서 동쪽으로 쭉 이동해 가다 보면 네. 지표로부터 또 가열을 받으면서 공기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체로 공기가 서풍 계열을 이렇게 불어 들어오면 이 동쪽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내륙에 있으면 네. 뭐 대륙성 기후 이런 그렇죠. 얘기도 네, 많이 나왔죠. 나오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많이 덥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그렇지도 않는 게 정말요? 예, 작년 여름에 보면은 네. 대구보다도 광주를 보면서 서쪽 지역이 더 덥다. 그래서 스프리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13년도에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상청에서 동시에 미래 기후 전망을 한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도 보면 동쪽 지역보다는 서쪽 지역의 여름철 고온 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 보고서가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해류 순환의 그 특성 네. 때문에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게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좀 폭염에서 과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폭염에 좀 잘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수님께서 팁을 좀 알려주세요. 피해야 되는 거죠. 피하는 것 말고 답이 없을까요? 2030년이 되면 중국 황하강 밑으로는 살 살 수 수 없다 이런 없다.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게 평가하면 여름철에는 그런 조건에 들어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내에서 에어컨 가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깥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열사병으로 사망이 이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 낮에 근로를 갖다가 자제하도록 한다든가 또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에어컨을 가동을 시키는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가 네. 이게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인 그렇죠. 거기 거죠.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결국 더위에 잘 대비하는 법은 잘 살아남는 법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교수님께서 타 프로그램에서 올해 겨울도 온도가 높았다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네. 얘기하셨습니다. 당장 이번 주 대구 날씨만 봐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딱 들어맞아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측했던 날씨가 잘 맞아 들어가면서 기상학자계의 예언자라고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측의 정확도가 높은 만큼 기후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확도가 높은 것이 네. 아니고요. 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점쟁이가 뭔가 맞추는 전망하는 게 것이 아니라. 아니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네. 과학적 추론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기상청이고 그런 분들이 우려되는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피해를 갖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상청이 조금 예보를 잘못하면 야단야단 네. 나는 거죠. 뭐 중계청이다, 구라청이다 이러면서 네. 너무 뭐 이렇게 비난을 많이 네. 하니까 기상청에서 적극적 예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 뭐 일본 기상청 나오는 자료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WMO 세계 네. 기상교에 들어가면은 전 세계에서 좀 주의해야 될 기상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 이런 것도 다 제공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뭔가 독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 없이 편안하게 더 말씀하실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주목해야 될 바 여기에 아.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주신 대로 기후 예측 자체라는 게 불확실성을 동반하기 마련인데요. 네. 교수님께서 날씨를 예측하실 때 가장 신뢰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번 부산에 가면은 네. APCC라 해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기후 센터가 있고 네. 거기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에서 각국에서 만든 네. 기후 기상 산출 모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종합 평균을 내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모델마다 결과가 다르니까 네. 어떤 모델은 올여름에 매우 더울 것으로 전망하는 모델도 네. 있고 그렇지 않게 전망하는 모델도 있는데 네. 덥다고 예측하는 모델의 확률이 막 60%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확률 예보로 볼 때 금년 여름을 덥다고 보는 게 한 60% 정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왜 이렇게 더울 것으로 전망이 되는가를 네. 기상학적 메커니즘을 갖다가 해서 분석해내기도 합니다. 뭐 우리나라 기상청 것도 보고 일본 것도 보고 세계 기상기구에 들어가서 다른 여러 기관에서 나온 것을 보고 저도 이제 기상 전문가니까 과학을 했으니까 네. 이 중에서 이쪽이 매우 합리적일 것 같다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전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런 예측에서 약간 한계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유체잖아요. 공기라든가 네. 바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바다라든가 공기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예측한 거와 다른 방향으로 급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전망이라든가 예측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용인이 가장 클 거야 하는 거를 판단을 해야죠. 단순한 심플해야 시켜야 네.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또렷한 방향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방향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특히나 발생 확률이 좀 낮더라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큰 피해가 올 수 있다. 그럴 때는 확률이 좀 낮더라도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라고 전달하는 것이 계절 전망, 긴 기간을 놓고 전망할 때는 그것이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새 SNS에서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한국은 이제 봄, 가을이 없어졌다. 여름과 겨울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기상학적으로 여름이 무엇인가 네. 하면은 일평균 온도가 20도 이상 네. 나타나는 날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면 이건 여름인 거예요. 그건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네.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평균 온도는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평균 온도니까 그러면 20도가 되려면 한낮의 온도가 25도가 되면 그러면 이거는 여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생각해 보시면 적어도 4월 초가 넘어가면
낮에 25도가 온도가 20 되죠. 넘어간다는 네. 건 4월 하순 되면 30도도 종종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은 이미 여름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난 겨울도 11월 27일 날 갑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영서 지방까지 폭설이 내렸잖아요. 네.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낮 기온이 10도, 20도만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11월 하순까지도 25도에 가까운 날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여름 온도라는 거죠. 25도 정도 나타나면 젊은이들은 반팔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언제쯤부터 반팔을 입고 언제까지 반팔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4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여름 날씨라는 거죠. 점점 한국의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체감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교수님께서 기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거든요. 네. 혹시 교수님은 원래부터 이렇게 기상학자를 꿈꾸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네. 교사가 되고 싶었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부산대학교 4분의 지구학과를 아, 사범대를 나오셨군요. 예, 들어가서 공부를 옆에 선배님이라는 교수님들이 너무 네. 공부하라고 강요를 하는 바람에 강요에 못 네. 이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네. 아, 내가 교사를 했으면 잘했을 건데 하는 그런 미련은 많이 남아있는. 그래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일반 대학에 있지만 교사 선생님들 연수라든 거기도 오, 자주 가고, 네. 우리나라 교육에 관련된 일로 저를 부르면은 네. 다른 체계적으로라도 이제 좀 쫓아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교육과정 개편이라든가 이런 데도 2000년대 초부터 빠지지 않고 항상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또 많은 기후현상을 보셨을 텐데 네. 지금까지 보셨던 기후현상 중에 가장 놀라웠던 거나 좀 기억에 남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이번에 3월 폭설 때문에 네. 언론으로부터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바쁘셨군요. 네, 근데 놀라운 현상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3년에 지중해 쪽에 엄청난 폭염이 와가지고, 네. 근데 지중해 가까운 나라가 이태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도 매우 더웠죠. 그래서 8월 초까지 막 37, 8도, 40도 넘어가는 폭염이 이어졌는데, 네. 갑자기 날이 바뀌면서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고 폭설이 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해 가을에는 다니엘, 네. 허리케인 다니엘이 지나가면서 리비아에 2만 3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네. 그리스에는 하루 사이에 2년치 폭우가 내리면서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네. 도저히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쵸, 일이 네. 벌어지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올해 3월달 폭설 가지고 놀랍다 얘기했는데, 불과 한 해 전에 5월달에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오, 네. 3월이 아니고 5월달에 폭설이 내렸던 겁니다. 이런 네.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작년 어린이날에 네. 남쪽 지역으로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고성 이런 곳에서는 하루에 3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 네. 이게 장마철에 내리는 양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이 온대 저기압을 인해 가지고 제주도에는 하루에 960mm, 네. 즉 대구의 1년치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네. 그것도 장마도 아니고 태풍도 아니고 갑자기. 온대 저기압으로.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그게 내륙 도시 대구나 대전이라든가 서울에 그러는 비가 쏟아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려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때다.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올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기상 전문가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중앙정부에도 가보면은 보건사회부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보건 분야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보통 실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네. 이런 분들은 큰 걱정을 안 안 해도 하시죠? 사실은 네. 잘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네. 건강한 분들도 그렇고.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분들, 네. 나이가 많이 들은 분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은 그다지 언급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시민들이 결국은 이 폭염이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노출이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노출이 안 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근로 시간을 조절을 한다든가 네. 생활 라이프 타임도 바뀌어야 되는데, 네. 그럼 바뀔 수 있는 건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관에서 그런 것들도 로드맵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빨리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굉장히 자랑을 하는 게
폭염 쉼터 이런 걸 정부에서 제일 많이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은행에 있는 ATM기 있는데 그런 거 쉼터라고 만들어 놓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우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게 아니고 진짜로 대피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대피 장소를 만드는 좀 실천력이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대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김혜동 교수님과 올여름 대구 날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만큼 올 여름도 대구는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올 여름 구독자 여러분 폭염에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슬기롭게 여름 나시기 바라고요.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신 김혜동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